예, 안녕하세요. 저는 한신대학교 민주사회정책연구원의 이재경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지역시민사회의 과거와 미래 서울시 동부권을 중심으로 내용 중에서요. 앞으로의 10년을 고민하는 3강의 내용을 좀 이야기하려고 이 자리에 왔습니다. 앞으로 10년, 우리 미래에 대한 얘기를 오늘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가장 첫 번째부터 좀 시작을 해보면 포스트 박원순이라고 하는 조금 이런 제목을 달아봤는데요. 저희가 앞으로의 10년을 얘기할 때 한편으로 고민해봐야 될 것이 지난 10년간의 이런 어떻게 보면 정치의 문제, 지방 정치의 문제들을 좀 고민해봐야 될 텐데요. 저는 그것들을 좀 포스트 박원순, 박원순 모델이다라고 하는 이런 개념으로 좀 정의를 좀 해봤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박원순 모델은 세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유능한 리더, 혁신단체장, 플라톤의 개념으로 약간 철인이다라고 하는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을 정도로 사실 엄청나게 시민 참여, 주민자치, 뭐 시민사회와의 협치를 얘기했지만 사실 알고 보면 이렇게 철인의 단체장이 등장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모델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혁신 정책입니다. 국내외에서 있어서 다양한 혁신 사례들을 적극적으로 정책화합니다. 어느 지역에서 성공했다, 어느 지역에서 이런 성과가 있었다라고 하면 이것들을 시정책으로 또는 구정책으로 받아들여서 적극적으로 정책화하는 이런 상황들이 있었고요. 되게 실험적인 성격의 정책들이 많았습니다만은 과감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또 때로는 이 정책들이 융합적, 서로 이렇게 시너지를 내고 칸막이를 허무는 융합적인 방식이라기보다는 때로는 분과적이고 때로는 칸막이가 여전히 강화되고 때로는 심지어 상호 모순적이기도 한 이런 정책들이 아주 현란하게 진행이 됐습니다. 그것이 혁신정책이라는 이름으로. 이런 또 시대의 특징들을 가지고 있었고요. 또 하나는 실용적인 중간 조직 모델, 실용적인 중간 지원 조직 모델이다라고 하는 특징을 가지는데요. 이게 뭐냐면 결국은 어떤 특정한 혁신 의제들을 가지고 왔을 때 행정이나 민에서 이런 역할을 하기 어렵다라고 판단됐을 때 과감하게 중간 지원 조직이라고 하는 새로운 형태의 중간 모델 또는 센터라고도 우리 흔히 하죠. 센터 어떤 이런 조직 모델을 활용을 해서 단기간에 정책을 안착시키는 이런 적극적인 방식으로 흔히 서울시 광역 차원, 구 차원으로 이렇게 이원화 시켜가지고요. 이런 정책들을 단기간에 확산시키는 이런 효과를 좀 나타냈다라고 하는 크게 보면 철인, 혁신 정책, 실용적인 조직 모델이다라고 하는 이런 세 가지 특징이 지난 10년간의 박원순 모델의 가장 기본적인 틀이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앞으로의 10년을 놓고 보면 기존의 이런 박원순 모델이 계속 작동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들을 좀 생각을 해봐야 될 텐데요. 크게 보면 두 가지 경로가 있을 것 같아요. 이 틀에서 놓고 보면 제가 후기 박원순 모델이라고 표현한 건 뭐냐면 현재 시스템이 유지되고 발전적으로 계승되는 건데 사실 이 모델의 이제 가장 큰 고민은 누가 과연 새로운 철인이 될 거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스럽다라고 하는 거죠. 누가 이렇게 시민사회와 이런 혁신 정책과 이런 것들을 이해하면서 이런 것들을 되게 전폭적으로 나갈 수 있는 리더가 누구이냐라고 하는 측면을 놓고 보면 상당히 고민스럽습니다. 원래 전통적 인물론이 가진 한계인데요. 그만큼의 사람이 등장하지 않으면 그만큼의 역할을 하기 어렵다라고 하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또 하나 선택지로 나올 수 있게 되는 경로가 이제 탈박원순 모델이다라고 하는 건데요. 뭐냐면 지금의 혁신 정책이나 중간 지원 조직 같은 것들이 해체되는 이런 상황들이 나타나거나 아니면 이것들이 고도화되는 방향으로 좀 진행될 수 있는 부분들도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이 역시도 사실은 고민스럽습니다. 고도화도 당연히 어렵고요. 기존의 이런 제도와 정책들이 갑자기 없어지고 해체시키고 난 다음에 완전히 다른 모델로 간다라고 하는 것들도 여전히 쉽지 않습니다. 저희가 지난 보궐선거 이후에 나타난 여러 가지 정책적 흐름들을 놓고 보면 이런 정책들이 예상외로 견고하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쉽게 확인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하여간 탈 모델도 사실 쉽지 않다라고 하는 이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러면 정말 우리에게 대안은 뭔가? 아직까지 대안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산업 정책 하시는 분들은 축적의 시간이라는 표현도 쓰시는데 저는 정말 수기의 시간이 필요한 때가 오고 있다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민선 7기가 시작될 때부터 우리는 앞으로의 10년을 논의하고 고민하고 사실 따져봤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던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렇게 놓고 보면 우리가 뭘 할 거냐라고 하는 고민을 놓고 봤을 때 저는 시민민주주의를 위한 수기공론의 장이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너무 익숙한 내용이 꼭 좀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사실은 정책에서 출발해서 수기공론장, 민주주의위원회까지 이런 흐름들이 있었는데요.
단순히 어떤 정책을 지킨다라고 하는 부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중요합니다. 그것도. 그렇지만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될 것이 아니라 지난 10년간 형성되어 있는 우리 시민민주주의의 전통이라고 하는 것들을 지켜야 된다. 그러니까 민주주의위원회가 문을 닫았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럼 더 이상 수기와 협치는 없는 건가? 이렇게 갈 것이 아니라 시민사회 진영 안에서 이 수기민주주의, 시민민주주의라고 하는 것들을 어떻게 우리 스스로라도 잘 유지하고 이것을 끌고 갈 건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그래서 저는 시민사회에서 앞으로의 대안 마련을 위한 이 수기 과정이라는 것들을 좀 운영해 보면 어떨까. 흔히 이 수기라고 말씀드리면 몇 차례 토론회 열고요, 컨퍼런스 열고요, 이렇게 유명한 분들 모시고 와서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저는 이거보다는 진짜 수기 공론의 장을 좀 준비를 좀 해서 정말 오랜 시간, 뭐 수개월, 길게는 1년 가까운 시간이라도 우리가 이런 수기 공론의 장을 운영을 하면서 내부에서 끊임없는 토론들과 필요하면 외부 전문가들의 이런 도움들, 이런 것들을 연결시켜서 결국은 시민의 집단지성에서 우리가 대안을 마련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제가 박원순 모델이라고 말씀드렸고 포스트 박원순이라는 얘기를 했습니다만, 특정 인물과 특정 개인에게 의존하는 방식으로는 우리 시민사회의 어떤 지속 가능성이라는 측면에 놓고 보면 답이 아니라는 건 되게 명확합니다. 결국은 우리가 집단적으로 집단적으로 토론을 통해서 합의를 이루는, 그것이 시민민주주의의 기반하에서 합의를 이루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 우리한테 이제 닥칠 미래에 대해서 고민하니까, 우리 이미 현재 겪고 있습니다만 위드 코로나가 장기화될 거다라고 하는 것들. 그러니까 심지어 어떤 분들은 요즘 포레버 코로나라는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코로나와 영원히 같이 살아야 된다. 코로나19는 끝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아마 새로운 또 다른 형태의 전염병이 우리 앞으로 또 수년 안에 또 다가올 가능성이 매우 크다. 우린 이미 무슨 사스, 메르스, 조류독감, 우린 이미 2000년대 우리 그 한국사를 잘 보면요, 인간에게 온 것이든 또는 동물에게 온 것이든 우리는 거의 매년 끊임없이 전염병의 위험에 노출돼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근데 코로나19가 아주 극적으로 우리에게 인식시켜 준 것이죠. 그 상황을. 인간은 못 느낍니다만 2000년대 이후로요, 우리가 흔히 살처분이라는 개념 표현을 써가면서 죽였던 동물의 숫자가 닭, 오리, 돼지 1억 마리가 넘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시대를 살았던 건데 우리가 죽지 않으니까 사실은 그렇게 멀리 있는 일처럼 알았던 것이죠. 근데 다들 아시겠지만 코로나19와 같은 인수공통 전염병은 이제는 인간도 거기서 더 이상 안전하지 않다는 걸 명확하게 보여준 사례고요. 앞으로 이것들이 장기화될 거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 문제에 대해서요, 지금 와서 냉정히 평가를 해보면 정부도 실패했고 시장도 실패했고 시민사회도 실패했다. 이 문제에 대한 답을 결국은 국가와 시장, 시민사회 모두가 다 찾지 못했다라고 하는. 그래서 지금 전 세계가 요동치고 있지 않습니까? 정권이 바뀌거나 시장이 붕괴하거나 뭐 이런 상황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어요. 이 과정에서 지금 등장하게 되는 것이 강한 국가의 등장. 국가가 마스크 쓰라고 하면 다 써야 되고 6시 이후에 모이지 말라고 하면 모이지 말아야 되고, 뭐 국가가 백신 패스 한다 그러면 예를 들면 이것들을 이제 해야 되는 이런 세상. 이제 강한 국가가 등장을 한 거죠. 그리고 또 동시에 정치적으로는 포퓰리즘이 등장을 합니다. 대중들을 선동해서 끌고 나가려고. 그러니까 기존 시스템이 제 역할을 못한다는 게 너무 대중들한테 명확해지기 시작하면서 소위 말하는 포퓰리즘이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득세하기 시작합니다. 또 하나의 양상은 재난 불평등입니다. 다중격차가 심화됩니다. 재난이 심화되면 심화될수록 점점 불평등이 악화되고요. 이게 어떤 방향으로 어디로 튈지 모릅니다. 단순히 영세자영업의 문제만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돌봄의 문제로도 가보면 아이들, 노인들 다 문제되어 있는 지점들이 있고요. 우리가 지금 이미 이런 상황들을 너무너무 느끼고 있죠. 한국에서는 아직 이 문제가 본격화되진 않았습니다만 외국에서는 이미 부유층들이요, 고립된 섬으로 탈출해 가서 편하게 산다든지 벙커를 마련한다든지 이미 이런 일들이 이제 심심치 않게 회자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앞으로 이 다중격차, 다양한 형태의 불평등이 더 강화될 거라고 하는 것들이 되게 명확하게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민사회가 이거에 대해서 대안 제시를 해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민사회 역시도 대안 제시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 오히려 코로나19하고 맞물려서 상당 기간 위축돼 있었고요. 코로나19가 조금 안정되면서 우리가 이제 마스크 부족이라든지 돌봄의 문제로 인해 도시락 배달 같은 것들을 하기 시작했습니다만, 이게 근본적인 답이냐라고 얘기했을 때는 사실 얘기할 수 없죠. 근데 이 과정에서 어느 날 갑자기 이미 플랫폼 경제가 이렇게 우리 가까이 들어와 버렸습니다. 아마 많은 지금 이 영상을 보신 분들이 느끼시겠습니다만, 이전까지 이렇게 우리가 많은 배달을 시키지 않았던 사람들인데 어느 순간인가 나도 모르게 너도 모르게 이 온라인 플랫폼을 기반으로 해서 물건을 배달시키고 이제 이런 것들이 익숙해진 사회로 바뀌었거든요. 영세장학과 청년들이 고통받고 있고요. 불평등과 다중격차가 나타나고 있는데 시민사회가 이거에 대해서 어떤 해법을 내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코로나보다 더 강력한 전염병이 도래했을 때 그럼 과연 시민사회가 뭘 얘기할 수 있을까? 아직 제가 봐선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답을 하기가 되게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재난 불평등과 국가 시장이 이제 재부상하는 양상들. 그러니까 코로나19가 점점 코로나19가 지속되면 지속될수록 불평등에 강하다라고 하는 이런 측면으로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지금은 일시로 막고 있습니다. 공공근로로 막고 있고요. 비대면의 형태로 막고 있는데 코로나19가 결국은 이 장기화되고 이러다 보면 결국은 불평등이 아주 폭발적으로 나타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데 다들 아시겠지만 불평등할수록 민주주의와 시민사회의 가치는 점점 더 약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시민사회는 너와 나와 우리가 모두 동등한 시민이다라고 하는 것들의 문제의식이 공유될 때 시민사회가 가능한 것이거든요. 근데 불평등이 심화돼서 너와 내가 다르다라는 게 명확해지면 명확해질수록 우리가 같이 연대하고 같은 행동을 해야 될 이유가 없어집니다. 즉 불평등이 심화될수록 시민사회는 점점 약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너무너무 흥미로웠던 게 국가도 실패하고 시장도 실패하고 시민사회도 실패했는데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국가와 시장은 회복해요. 자신들의 힘을 회복합니다. 그래서 여전히 국가는 그래도 역시 국가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들. 코로나19가 이렇게 심하고 한국 경제가 올스톱했다고 얘기했지만 지난 시기를 2년을 살펴보면 부동산은 어떻게 이렇게 폭등하게 됐고요. 독점 대기업은 막대한 흑자를 남기게 됐고요. 플랫폼 기업은 엄청나게 성장하는, 시장은 이렇게 또 힘을 가지게 되는 이런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이 IT 기반의 플랫폼 경제는 중소기업, 골목상권, 영세자영업 입장에서는 새로운 약탈자로 우리 지역의 현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현상들이잖아요. 사실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코로나19로 인해서 로컬이 부상하고 있다고 얘기했는데 이 부상한 로컬의 이유는 저런 소규모 독점 기업들이 다 가져가는 이런 역설적인 상황들이 지금 발생하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쯤에서 이제 이런 고민들을 좀 해볼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요즘 많이 언급합니다만 좀 어려운 개념입니다만 커먼지로서의 로컬을 좀 지켜야 된다 우리가. 그래서 이제 시민들한테요, 그전까지 시민들은 제주도로 떠나거나 해외로 여행을 떠났는데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우리 마을이 우리에게는 안식처이고 쉼터일 수 있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새삼스럽게 깨닫게 되는 순간이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로컬은 일부 전문가들에 의해서 골목길 자본론으로 해석되고요. 정부에서 로컬 크리에이터 또는 극히 제한적인 용도의 지역 상품권 또는 시장에 의한 플랫폼 경제가 지배하는, 그러니까 로컬은 시민들의 것이었어요. 우리가 그간 모르고 살았지만 로컬은 그래도 최소한 시민들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느 순간 이런 지역이라고 하는, 로컬이라고 하는, 근린이라고 하는 이런 공간조차도 전문가와 정부와 시장이 그 지역마저도 지배하는 이런 상황들. 그래서 우리가 커먼지로서의 로컬을 지켜내지 못한다라고 하면 우리의 모든 생활 세계를 다 내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놓고 보면 지역 시민사회가 로컬을 적극적으로 논의하고 재구성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이 일상 생활 세계마저 모두 국가와 시장에 의해서 지배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 세게 말씀드리면 단순히 지역사랑 상품권을 열심히 구매하는 데 머물러서는 안 되고요. 지금 나오고 있는 기본소득, 참여소득, 고용보장제와 같은 논의들을 통해서 어떻게 로컬과 로컬 경제를 강화할 것인가라고 하는 이런 고민들을 우리의 문제의식 확장시키는 게 되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기후위기입니다. 코로나19는 사실 기후위기의 예행연습이다라고 하는 말, 비슷한 말을 엄청나게 유명한 석학들이 많이 했어요. 결론은 하나입니다. 코로나19는 별게 아니다, 상대적으로. 기후위기는 어마어마한 것이다라고 하는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후위기는 정말 전불언의 미래를 예고하는데요. 전불언은 미래학자 박성원 박사가 얘기하는 전례 없이 불안하고 원하지 않는 미래입니다. 인간이 누가 지금 이 기후위기를 원하겠습니까, 사실. 그런데 이런 기후위기가 지금 다가오고 있다라고 하는 이런 상황입니다. 저는 기후위기 오늘 상세하게 얘기할 생각이 없습니다. 기후위기와 지역에 대한 얘기만 하겠습니다. 기후위기가 심화되면 도래하면 도래할수록 로컬이 부상할 것이라고 하는 낙관적인 예상이 되게 많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저는요, 기후위기에서 가장 취약한 곳이 로컬이다. 특히 도시 지역에서, 도시에서의 지역이 정말 가장 취약한 지역일 수밖에 없다. 예를 들면 당장 기후위기 때문에 국제적 차원의 무역, 식량 무역이 특히 멈추고요. 만약에 농촌 지역에서 서울로 식량이 올라오지 않는 상황이 한 며칠만 계속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요, 도시 지역은 아마 하루 이틀 만에 대혼란이 발생할 가능성이 되게 클 겁니다. 그러니까 기후위기로 인해서 로컬이 부상할 거다라고 하는 건 역시 관념적으로는 맞는 얘기인데요. 실질적으로 보면 기후위기로 인해서 로컬이 더 혼란스러워지거나 로컬이라고 하는 공간 자체가 소멸할 위험성이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전 드리고 싶어요.
코로나19 제가 좀 전에 그런 말씀 드렸죠. 코로나19 때문에 이제 주민들이 우리 동네를 새롭게 바라보게 되는 기회가 됐다고요. 그런데요, 하루 이틀만 지나면 주민들이 실직 냅니다. 왜? 와보니 동네에 정말 아무것도 없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역이라고 하는, 로컬이라고 하는 이 단위가 실상 이런 위기 상황에 대한 충분한 물적인 어떤 인적인 인프라들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런 상황이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 결과가 어떻게 나타날 가능성이 크냐면 정말 각자 도생의 사회가 많은 재난 영화 보시지 않았습니까? 인간은 선택지가 있습니다. 공동체 기반으로 갈 거냐, 각자 도생의 사회로 갈 거냐. 그런데 대비되어 있지 않은 공동체는 각자 도생의 사회로밖에 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공동체 기대받자 또는 기대 공동체가 없기 때문인 거죠. 그런 의미에서 보면 로컬이 준비가 필요하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기후위기에 대한 시민사회의 각성은 정말 좀 놀라운 수준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한 3년 전, 4년 전만 해도 기후위기 시민사회, 지역사회 안에 소위 말하는 환경운동 하시는 극히 일부가 주로 해왔던 활동들이라고 하는 인식이 많았다라고 하면 지금 불과 한 2, 3년 새에 지역사회, 지역 시민사회가 정말 시민들의 생태적 전환을 위한 촉진자 역할을 자임하면서 엄청나게 다양한 기후대응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순환경제라고 하는 이 어려운 말들이 이제는 동네 회의에서 심심치 않게 나와요. 우리 내부에서 순환경제를 만들어내야 된다. 자원순환을 잘해야 된다. 에너지 전환해야 된다. 뭐 등등. 저는 요즘 사실 이런 거 보면서 이게 지역의 힘이구나. 저력이구나. 한 이런 것들을 되게 느낍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시민들의 삶의 전환은 엄청 어려운 겁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일상적으로 편하게 살아왔던 방식을 우리가 이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불편하게 살아야 되거든요. 엄청나게 어려운 일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거는 시민사회만으로 해결할 수가 없는 문제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반드시 정책과 제도, 궁극적으로 정치가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게 놓고 보면 이런 부분에 시민사회가 자기만족적 활동에 머물르면 안 된다고 보는 거죠. 우리 기후위기 대응 활동 하고 있어. 여기에 머물러서는 기후위기를 막을 수가 없고요. 근본적으로 정책과 제도와 정치를 바꿔나가는 이 과정을 통해서 기후위기라고 하는 문제를 상당히 전면화시켜야 된다고 하는 이 말씀을 꼭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에 고민해 봐야 될 건 우리가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지역 차원에 뭘 할 것이냐에 대해서도 아직까지는 확실치 않습니다. 지금 나오고 있는 논의가 다들 아시겠지만 아이스팩 모으기, 용기 쓰기 이런 정도거든요. 저는 이걸 무시하자는 건 아닌데요. 이거보다 근본적인 어떤 지역화 전략, 그러니까 지역 차원에서 우리 동네에 뭘 해야 되겠다. 강북구는 이런 식으로 기후위기 대응해야 되겠다. 성북구는 이렇게 해야 되겠다. 도봉구는, 노원구는, 중랑구는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각 지역마다 또 더 내려가면요, 동마다 알고 보면 동마다도 기후위기 대응할 수 있는 전략이 다를 수 있거든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전략에 대한 마련이 좀 필요한 상황에 왔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4차 산업혁명 얘기를 좀 간단하게 해봐야 될 텐데, 4차 산업혁명이 도래하면 낙관론자들은 사실은 공유와 커먼지가 만나는 그런 공유 경제가 좀 생겨서 모두가 다 같이 풍요로워지는 이런 세상이 되지 않을까라고 저희가 기대했는데, 저희가 지금까지 만난 현실로 보면 코로나19로 인해서 아주 빠른 시간에 4차 산업혁명이 들어왔잖아요. 우리가 아는 것하고는 완전히 다른 삶이 나타난 거죠. 앞서 끊임없이 말씀드린 것처럼 막상 플랫폼 경제가 도래하는, 우리가 꿈꿨던 공유 경제가 도래한 게 아니라 소수의 플랫폼 기업이 다 가져가는 플랫폼 경제가 도래했고요. 시민들의 협력과 협업을 통해서 커먼지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시민들은 오로지 철저하게 소비자로서만 역할하기를 원하는 이런 것들이 강화되는 상황들이 있습니다. 더군다나 일자리는 점점 더 없어지고 있습니다. 이 과정 속에서 일자리가 소멸하고 있어요. 그런데 국가와 시장이 일자리를 못 만들어내요. 근데 이 부담을 대부분 또 누가 감당해야 되냐면 지역사회가 감당해야 됩니다. 실업 상태의 노인분이 어디 와 계십니까? 지역에 와 계세요. 집에 와 계세요. 거기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사회문화적인 어려움들이 발생하죠. 그것들을 다 누가 감당합니까? 국가와 시장이 감당하지 않습니다. 지역사회가 감당합니다. 아주 좀 극단적인 말씀을 드려서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서 어떤 극단적인 선택을 한다. 결국은 그 일을 누가 감당해야 됩니까? 결국 지역사회가 그 모습을 다 봐야 됩니다. 다 감당해야 됩니다. 이런 상황들. 그리고 또 지금 이 상황에서 근로연계 복지 시스템이나 우리가 전통적으로 우리는 일하면 복지를 준다는 개념이었거든요. 근데 플랫폼 경제 같은 새로운 경제 모델이 등장하면서 도대체 이 사람이 일하는 사람인지가 불확실한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기존의 복지가 감당을 못합니다. 그러면서 복지 사각지대가 만들어지죠. 결국은 이런 일자리 소멸의 부담은 대부분 지역사회가, 니트와 은둔형 외톨이와 실업자들은 결국
누구로 어디로 올 수밖에 없으면 다 지역으로 동네로 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게 가족에게 영향을 미치고요. 결국은 이웃에게 영향을 미치고요. 그게 우리가 사는 공동체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이런 상황에 놓여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는 정말 우리가 지역 시민 경제를 좀 말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우리가 지금까지 경제라 그러면 시민사회 논의에서 은연중에 그건 사회적 경제인가? 이렇게들 국한 지어버리고 한정 지어버리시는 경향들이 있는데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시민사회가 지역 경제에 관여해야 된다는 말씀을 저는 강하게 드리고 싶습니다. 지방 행정이요, 지자체가요, 자치구가 지역 경제를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만 다들 아시겠지만 홈페이지만 들어가 봐도 별다른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너무 잘 알 수 있습니다. 오히려 지역 시민사회가 전통시장, 골목상권, 영세자영업, 경비농자 이런 문제들에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관여하고 개입하고 활성화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이 차원에서 머물릴 게 아니에요. 그리고 앞으로 우리는 이제 뭘 해야 되냐면 우리 전체 지역 경제가 어떤 식으로 생산하고 있고 어떻게 유통되고 있고 어떻게 소비되고 있고 이것이 어떻게 다시 재순환되고 있는지 잘 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사실 전체적으로 점검하고 판단하고 파악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개입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도대체 우리가 지역에서 먹고 있는 이 음식은 어디서 오고 있는 건지, 우리가 버리고 있는 매일 이렇게 내놓고 있는 이 쓰레기 폐기물은 과연 잘 우리 동네에서 순환돼서 지금 가고 있는 건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관심을 가지고 그런 것들을 우리가 부족한 부분들을 해결해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시간이 흐르면 지역 경제라고 하는 것 전체를 우리는 공유자산화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뭐냐면 우리 지역은 주민이면 누구나 보편적 기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지역, 주민이면 누구나 기본적인 소득을 얻을 수 있는 지역, 이런 방식으로 지역 경제를 전면적으로 재구성하고 공동자산화, 공유자산화 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짜 틀린 말이 아니라 돈이 없는 게 아니라요. 뭐 도둑놈이 맞다 이렇게 얘기하시지만 저는 돈이 없는 게 아니라 시스템이 없다는 얘기도 꼭 항상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 경제가 뭐 어디 강남이랑 비교하고 뭐 어디 뭐 예를 들면 어디 전 세계 유명한 뭐 뉴욕이랑 비교하면 당연히 우리가 규모가 작죠. 그렇지만 우리 지역 경제의 규모도 결국 작지 않습니다. 이것들을 어떤 시스템으로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보편적 기본 서비스, 보편적 기본 소득이나 이런 것들이 결국 꿈이 아닐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협동조합 도시라고 얘기하는 무슨 볼로냐라든지 이런 해외 사례를 놓고 보면 우리보다 훨씬 소득이 적을 때부터 그렇게 지역 경제를 만들어 나갔던 겁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유럽에서도 가장 잘 사는 도시, 협동조합이 70%의 지역 경제를 차지하는 도시, 이런 도시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 문제를 그건 사회적 경제 의제야, 그건 협동조합 만들자는 건가? 이렇게 국한시키거나 협소화시키지 말고요. 지역 경제 전체를 공유자산화하자, 공동자산화하자라고 하는 이런 큰 그림을 좀 그려야 된다. 그래서 이제는 시민사회가 지역 시민 경제도 이야기해야 된다. 라고 하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거버넌스 얘기도 좀 해봐야 될 텐데요. 앞으로 이제 거버넌스의 미래가 어떻게 갈 거냐라고 하는 것들도 그냥 단순하게 논리적으로 따져보면 4가지 그림이 가능할 겁니다. 첫 번째는 그냥 현상 유지하는 거죠. 여전히 행정이 주도하고 시민이 참여하는. 근데 이 과정에서 알게 모르게 시민사회는 오히려 좀 쪼그라드는 이런 상황이다라고 하는. 그래서 이건 누가 행정의 리더가 되더라도 이 과정은 정말 유지될 가능성이 되게 크고요. 두 번째 경우는 협치가 고도화되는 건데 많이 들어보셨죠? 공동생산자. 이제는 정책을 시민과 함께 만들어내는 이런 공동생산자가 돼야 된다. 리빙랩 해야 된다. 폴리시랩 해야 된다. 로컬랩 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 문제 해결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합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서 약간 함정이 있다라고 보는 건 뭐냐면 권력관계는 안 바뀐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협치 자체는, 거버넌스 자체는 고도화되는데 여전히 행정과 민의 권력관계는 그대로인 상황이다라고 하는. 세 번째, 네 번째 경로는 좀 다른 경로입니다. 권력관계가 좀 바뀔 수 있다라고 하는. 세 번째 경로는 시민의 자치를 지원하는 거버넌스, 파트너 정부라는 얘기를 하는데, 오히려 시민들이 잘할 수 있도록 예를 들면 정부 파트너로서 촉진하고 지원해주는 이런 역할들이 있을 수 있고요. 네 번째는 완전히 시민들이 시민이 직접 정부가 되는 이런 상황들이 완벽한 직접 민주주의, 완벽한 직접 통치 시대라는 것들도 한번 그림을 그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림은 이런 그림도 충분히 그려볼 수 있죠. 이런 4가지의 그림들이 사실 지금 현재로서는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 중에서 어떤 경로로 갈지는 결국은 또 우리의 노력과 선택에 달려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존의 협치의 틀부터 좀 재검토해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는데요. 최소한 계속 이런 방식으로는 갈 수 없다라고 하는. 이런 방식으로 계속 협치를 하는 건 아니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명확한 인식에서 출발해서
저는 일부 정책은 아예 시민사회가 직접 주도하는 방식으로 조금 더 과감한 제안들을 또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젠더, 다양성, 도시농업, 동물권 이런 의제들은요. 사실 행정이 가진 전문성보다 오히려 민간이 가진 시민사회가 가진 전문성이 저는 훨씬 더 뛰어나다고 봅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런 의제들은 시민사회가 주도하고 행정이 지원하는 방식으로 한번 해보면 어떨까. 사례가 아주 없는 것도 아니에요. 청년정책 사례들을 놓고 보면 청년 당사자를 조직화하고 네트워킹하는 과정을 통해서 거기서 정책이 나오고 행정이 지원하는 방식으로.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청년청을 비롯한 청년 허브를 비롯한 이런 것들도 결국은 청년들이 직접 이런 역할을 할 수 있게 만들어줬거든요. 지난 혁신정책의 실험, 특히 청년정책의 실험을 놓고 보면 이런 새로운 정책의 거버넌스도 완전히 불가능한 건 아니다라고 하는 이런 부분도 저희 충분히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좀 이런 과감한 제안들, 이런 담대한 구상도 좀 필요하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어떻게 보면 정말 거대하고 정말 다면적인 지역 시민사회를 제가 짧은 시간 동안에 좀 내용 정리를 하다 보니까 다소 단순하고 좀 거칠게 분석한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 어떤 분들은 공감을 하시겠지만 어떤 분들은 아닌데라고 하실 수도 있고요. 어떤 부분에 대해서 맞다 하실 수 있지만 어떤 부분은 또 역시 그건 아닌 것 같은데라고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들이 다 충분히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앞으로 다가올 미래가 정말 만만치 않다라고 하는 이런 측면들을 고려하면 무엇보다도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시민사회의 준비는 아니요, 꼭 어디 시민사회뿐만이 아니죠. 우리가 하는 모든 준비는 말에서부터 출발해야 됩니다. 해보자. 우리 한번 준비해보자라고 하는 이 말에서부터 시작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거든요. 이렇게 놓고 보면 지역에서 좀 대화와 토론이 촉발되는, 시작되는 하나의 작은 계기가 좀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예, 이 1, 2, 3강 어떻게 보면 과거와 현재와 미래라고 하는 이런 내용들을 다뤘습니다. 어떻게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다만 다시 한번 소박하게 말씀드립니다만 여기서 이 대화가 시작되는 좀 출발점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예, 이상으로 3강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